미싱 소리가 공장을 채웠습니다. 따다다닥, 따다다닥.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가느다란 먼지가 형광등 불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1978년 봄 군산의 낡은 봉제 공장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심의 손끝이 천을 밀어냈습니다. 20살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 끝에 굳은 살이 천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집세가 밀렸습니다. 멈추는 순간 분유값이 모자랐습니다. 영심아, 점심 먹어. 옆자리 언니가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좀 더 하고요. 애 키우느라 고생이다, 정말. 언니의 목소리에 동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심은 대답 대신 미싱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당 몇 벌을 더 완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공장 한편에 놓인 나무 상자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영심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상자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기는 낡은 이불 위에서 팔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분유를 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미싱 앞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벌만 더, 10벌만 더 채우면 오늘 할당량이 끝났습니다. 저녁 6시 영심은 준호를 업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5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영심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준호, 배고팠지? 아이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공장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한 칸을 월세로 얻은 방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장판을 깔고 벽에는 신문지를 발라 습기를 막았습니다. 부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영심은 준호를 요 위에 눕히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식히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5년 준호는 7살이 되었습니다. 영심의 손가락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미싱 앞에서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또래보다 키가 컸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영심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학교 끝나고 어디 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일하러 가야지. 또요? 응, 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요? 영심은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992년 준호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심은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학원비를 대야 했습니다. 참고서를 사줘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용돈도 줘야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산다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심은 웃었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 말이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심은 미싱 앞에서 마지막 바느질을 마쳤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스쳤지만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진 탓이었습니다. 내 손끝이 멈추면 우리 밥줄도 끊긴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오랜 시간 그녀를 지탱해온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언젠가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군산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쳤습니다. 영심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바늘끝처럼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싱 소리가 멈췄습니다. 1995년 가을, 영심은 공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른손이 천을 밀어내던 순간 왼쪽 몸이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심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마비가 왔어요. 준호는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7살 그는 이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심이 평생 모은 돈으로 대학을 나온 뒤였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활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준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심의 왼팔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영심은 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 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한 달 뒤 영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장롱, 작은 화장대, 시멘트 벽에 붙인 달력. 준호는 영심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휠체어를 창가에 세웠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말은 어눌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날 키워줬잖아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효자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아침마다 죽을 끓여줬습니다. 약을 챙겨줬습니다. 영심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영심은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짐만 되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나한테 전부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심은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밖에 안 나갈게요.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연차 냈어요. 그럼 안 돼. 내가 일해야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영심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희생하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사흘째, 준호는 방문에 빗장을 달았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밖에서 잠가둘게요. 내가 나갔다 올 동안만요. 문을 왜? 안전 때문이에요. 엄마 혼자 나가려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영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걷는다는 것,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더 이상 방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출근할 때마다 문을 잠갔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 밖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답답해. 조금만 참아요. 엄마 건강이 나아지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재활병원 예약을 잡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영심이 물어보면 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나중에요, 엄마.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해서. 영심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부드러움은 사라졌습니다. 목소리에 명령조가 섞였습니다. 엄마는 나만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준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영심은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심 씨, 괜찮으세요? 준호는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쉬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한번.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심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왼쪽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영심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영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평생 희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아무도 엄마를 데려갈 수 없어요. 영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군산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영심의 손이 멈췄을 때 그녀의 세상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방문 하나만큼, 창문 하나만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996년 봄 영심의 방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커튼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환기는 감기 걸리니까 나중에 할게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영심의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물 드세요. 준호는 물컵을 그녀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손길이 싫었습니다. 왜 안 마셔요? 내가 정성껏 끓인 물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영심은 떨렸습니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착하네요, 엄마.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죽을 먹으면 배탈이 났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먹어야 힘이 나요. 배가 아파. 그냥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먹으면 괜찮아져요. 준호는 억지로 숟가락을 그녀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영심은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영심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화장실. 준호는 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심의 목소리는 방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불을 적셨습니다. 1시간 뒤 준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해요? 불렀는데 안 들렸어. 그럼 크게 불렀어야죠. 준호는 짜증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영심의 몸을 거칠게 닦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간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무만 있었습니다. 아니, 의무조차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이네요.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옆집 정분자는 영심이 걱정됐습니다. 몇 달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창가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정분자는 준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 씨 계세요?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영심 씨 요즘 안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요즘 좀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치매 증세가 좀 있으셔서요. 사람 보는 걸 부담스러워 하세요. 치매요? 정분자는 놀랐습니다. 영심이 치매라니. 그렇게 또렷하던 사람이.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쉬게 하는 게 좋대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국이라도 끓여다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정분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심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나온 소리였습니다. 비명은 방문을 넘어 복도로, 거실로,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살려줘, 제발. 옆집 정분자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영심 씨 목소리예요. 뭐? 비명이에요. 이상해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정분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빨리 와주세요.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엄마가 악몽을 꿔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경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심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도와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경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잠긴 문, 닫힌 커튼, 탁한 공기, 더러운 침구.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준호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를 돌본 거예요. 그건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시죠. 경찰은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영심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바깥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정분자가 구급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심 씨, 미안해요.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영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정분자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영영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군산의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가에 햇빛이 들었습니다. 1996년 여름 영심은 전주의 한 종합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니, 오늘 컨디션 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촌 동생 최순애였습니다. 순애는 전주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심이 구출된 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순애였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영심의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호 재판 끝났어. 영심의 몸이 굳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12년형 선고받았어. 학대와 감금 혐의로. 영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12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순애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천히 생각하면 돼. 우선은 몸부터 회복하자.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을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 오셨어. 이서연은 32살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영심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심님. 저는 이서연이에요. 앞으로 재활 치료를 함께 할 거예요. 영심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지금 왼팔이랑 왼쪽 다리가 불편하시죠? 네, 거의 못 움직여요. 괜찮아요.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질 거예요. 서연은 영심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 조금씩 나아져요. 제가 도울게요. 영심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격려였습니다. 서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드셨죠?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매일 아침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마사지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직접 해볼까요?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영심은 집중했습니다. 왼손 검지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해봐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영심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밤마다 혼자 연습했습니다.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여줘. 제발.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 영심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온 신경을 왼손 검지에 모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영심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 움직였어요.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영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봐요. 영심은 다시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내 손이에요. 내 자유예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이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리도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영심을 전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층짜리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지내. 내가 돌봐줄게. 미안해, 폐만 끼치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영심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심리상담사 김하영을 소개했습니다. 하영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이에요. 영심 씨의 마음을 돌보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요? 네. 몸만 회복하면 안 돼요. 마음도 치유해야 해요. 하영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영심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쏟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천천히 찾으면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영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약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약초를 캐러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약초가 좋아요. 향이 편하네요. 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1997년 봄이었습니다. 영심은 순애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들꽃 약초방이었습니다. 한약방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차와 약초를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순애가 떡을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영심은 보행기를 짚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밝았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자주 올게요. 영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영심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차를 우릴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전주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영심의 삶도 다시 켜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2017년 봄이었습니다. 들꽃 약초방은 이제 전주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20해가 흘렀습니다. 영심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민들레, 쑥, 질경이, 이름 없는 들꽃들이 작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랐구나. 가게 안에는 약초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덕분에 잘 지내요. 영심은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준호였습니다. 21해만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은 휠체어에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병 들었어요. 다발성 경화증이래요.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영심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영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었어. 영심은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심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날 가뒀던 그 방에서 벗어났어. 이제 내 발로 서 있어. 내 용서를 구할 필요도, 내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어.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위해 내 삶을 멈추지도 않아. 그게 내가 선택한 자유야. 영심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 나처럼. 영심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 준호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영심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애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영심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순애는 준호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말해줬습니다. 응, 괜찮아. 영심은 웃었습니다. 순애는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는 안 해? 아니, 이게 내 선택이야. 영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준호를 위해, 준호의 인생을 위해. 그러다가 나를 잃었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게 내가 찾은 복수야. 복수? 응. 잘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야. 순애는 영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심은 마당에 새 화분을 놓았습니다. 들국화 씨앗을 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덮었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잘 자라렴. 그녀는 씨앗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여자는 하소연했습니다. 영심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저한테 너무 의지하세요. 제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전화도 하루에 10번씩 하고 숨이 막혀요. 영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심정을 알았습니다. 그럼 경계를 만들어. 경계요? 응. 엄마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해. 사랑한다고 해서 전부를 줄 필요는 없어. 여자는 영심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영심은 웃었습니다. 나도 배웠어. 아주 오래 걸렸지만. 여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영심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밤이 되었습니다. 영심은 가게 문을 닫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들국화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산다. 영심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20살의 미혼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42살에 쓰러졌을 때 그녀는 아들의 손에 갇혔습니다. 44살에 구출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6살이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녀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를 위해 사는 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당의 들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영심은 웃었습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 없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피어 있었습니다. 영심도 그랬습니다. 상처받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